나는 왕따였다. 대학생이 된 지금이야. 난 그냥 혼자가 편해. 라며 웃을 수 있지만 학창시절의 왕따는 단지 혼자라서 힘든 것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 내게 이유는 없었다. 치과에 간다고 체육대회 연습을 빠져서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연습 일정을 잡기 시작한 순간부터 미리 말해두었던 것이니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은 아닐 거라고 해서 생각했다. 몇 주 동안을 방 안에서 밤새 울며 동이 트는 것을 두려워하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 엄마, 나 급식 취소해줘. 도시락 먹을게요. 왜? 밥이 별로야? 아니, 우리 학교 급식 먹으려면 지문 인식해야 하잖아요. 내 손에 땀이 많아서 그런지 인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친구들이 쟨 사람 새끼도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비웃어 나를. 얼마나 정적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겨우 꺼낸 말에 아빠는 선생님께 전화를 해야겠다며 화를 내셨고 엄마는 나를 끌어안고 우셨다. 나는 학교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나 그냥 조용히 전학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며 울었고 다음날 엄마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며 늦은 점심까지 나를 깨우지 않으셨다. 이튿날 학교에 갔을 때 나는 여전히 왕따였고 다만 아빠가 참지 못하고 학교에 전화를 했는지 담임선생님께서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로 부르셨다. 정년을 앞둔 할아버지 뻘의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첫 쉬는 시간엔 내 손을 꼭 잡으시고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너희를 너무 방치한 것 같다며 미안해하셨다. 두 번째 쉬는 시간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물으셨고 난 이 학교를 떠나고 싶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선생님께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단지 그 지옥 같던 쉬는 시간에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 교무실 청소를 시키시고 당신의 자리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러 오라하시고 수학 성적이 이래서야 되겠냐며 옆에 앉아 수능 4점짜리 주관식 문제를 풀게 하셨다. 등교 후 내 자리엔 우유가 터져 있거나 걸레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아침 일찍 와 치우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깨끗했다. 친구들의 장난이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평소보다 10분 정도 일찍 등교를 한 날 교실 창문으로 보니 선생님께서 내 책상 낙서를 지우시고 물티슈로 닦고 계셨다. 그 모습에 나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헛교시도 들어가지 않고 펑펑 울었다. 그 이후로 나는 전학을 포기하고 학교에 남았고 졸업식은 가지 않았다. 단지 선생님 사진 한 장 없는 것이 후회가 되어 후회 친구에게 졸업 앨범 속 선생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 얼마 전 선생님의 장례식이 있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안다고,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그 한마디를 못한 게 가슴에 메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선생님의 방식이 대놓고 나를 위해 왕따 주동자들과 싸워주지 않은 것이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의 기준에도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눈만 감으면 물티슈를 쥐고 있는 그 주름진 손등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다. 우리 어머니는 한쪽 눈이 없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너무 밉고 쪽팔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조그마한 장사를 하셨다. 그냥 나물이나 초나 여러 가지를 닥치는 대로 캐서 파셨다. 난 그런 어머니가 너무 창피했다. 초등학교 어느 날이었다. 운동회 때 엄마가 학교로 오셨다. 너무 창피해서 그만 뛰쳐나왔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너네 엄마는 한쪽 눈 없는 병신이냐 하고 놀림을 받았다. 놀림거리였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조금 미안하단 생각은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서인지 속은 후련했다. 엄마가 나를 혼내지 않으셔서 그런지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이었다.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바라보고 고개를 돌렸다. 아까 한 그 말 때문에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한쪽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엄마가 너무나 싫었다. 커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한쪽 눈 없는 엄마도 싫고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도 싫었기 때문에 나는 악착같이 공부했다. 엄마 곁을 떠나 나는 서울에 올라와 공부해서 당당히 서울대를 합격했다. 결혼을 했다. 내 집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이제 나는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엄마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았다. 이 행복이 깊어갈 때쯤이었다. 누구야? 이런, 그건 우리 엄마였다. 여전히 한쪽 눈이 없는 채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어린 딸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 아내는 누구냐고 물었다. 결혼하기 전 부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누군데 우리 집 와서 우리 아이 울려요. 당장 나가요. 꺼지라고요. 그러자 엄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봐요. 이 말을 하곤 묵묵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역시 날 몰라보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대로 영원히 신경 쓰지 말고 살려고 생각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어느 날 동청회야 한다는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다. 회사에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갔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려는데 궁금한 마음에 집에 가보았다. 그런데 엄마가 쓰러져 계셨다.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엄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종이가 들려 있었다. 그건 나에게 주려던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네. 이제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네가 가끔씩 찾아와 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엄마는 동창회 때문에 네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학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나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네가 너무 기특했어. 난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에게 가끔씩 짜증냈던 건 날 사랑해서 그런 거라 엄마는 생각했단다. 아들아, 내 아들아, 애미가 먼저 갔다고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된다. 사랑한다, 내 아들. 갑자기 알 수 없는 게 내 마음 한쪽을 조여왔다. 어머니가 주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내 엄마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해드리고, 좋은 음식 못 사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지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엄마가 눈 병신이 아닌 제 눈이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아니 못난 놈.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려드리지 못한 말, 어머니 사랑합니다. 약 10여 년 전, 자신의 결혼식에 절친한 친구가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를 등에 업은 친구의 아내가 대신 참석하여 눈물을 글썽이면서 축의금 13,000원과 함께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친구가 보낸 편지에는 친구야,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 장사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아기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단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개밥 그릇에 떠있는 별이 돈보다 더 아름다운 거라고 울먹이던 네 얼굴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친구야,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다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친구가.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사과 하나를 건넸다. 씻지도 않은 사과를 우적우적 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가 가슴 아파할까봐 나는 이를 사려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버렸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은 언덕 높은 곳에 있었어요. 집 앞에는 14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 결국은 죽게 되고 마는 희귀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의사의 판정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마음의 상심이 컸던지라 뛰어서도 갈 수 있었던 집 앞의 계단이 높게만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신은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10분이 걸리던 시간이 난간을 잡지 않고는 오를 수 없게 되었고 중간에 쉬지 않으면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오고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날 때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브레이크를 밟는 발에 마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타이어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대로 페달을 밟는 자신의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우 차는 벽에 부딪히며 멈추었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천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발 때문에 타이어를 교체할 수가 없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건너편 어느 집에서 나온 꼬마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야, 혹시 다른 남자 어른 없니? 아저씨가 발에 마비가 와서 꼼짝을 할 수가 없어. 남자 어른이 계시면 도움 좀 청해주겠니? 말없이 꼬마애는 집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자신은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든 할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사정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우산도 쓰지 않고 세찬 비에 옷을 흠뻑 젖으며 헝클한 타이어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 되었다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차 안에 계속 앉아있기가 정말 가시방석이었지만 하는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 무렵 할아버지는 다 되었다며 일어섰습니다. 이거 정말 뭐라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생각해도 염치가 없는 것 같아
무엇이든 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갑에 달랑 한 장 있는 5달러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초고에 비해 너무 적게 살해를 해서 서운하신 건가?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꼬마애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세요. 그때야 왜 이렇게 더디 걸렸는지, 지폐를 내민 손을 보고 왜 아무 반응이 없었는지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폐를 내민 자신의 손이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 만약 내가 자네 같은 상황이었다면 자네도 틀림없이 나처럼 성심껏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한다네. 늘 운전 조심하게나. 손을 흔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무사히 집에 돌아온 그는 마음이 180도 변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사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단을 내 힘으로 오르자. 언젠간 내 얘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더냐?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감옥 안. 어느 사형수가 어린 딸의 손목을 꼭 쥐고 울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혼자 이 세상에 남겨두고 내가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아빠! 마지막 면회 시간이 다 되어 간수들에게 떠밀려 나가면서 울부짖는 소녀의 목소리가 한없이 애처로워 간수들의 가슴을 애원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그것을 신호로 하여 교수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녀는 그날 저녁에 종직이 노인을 찾아갔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 새벽 종을 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종을 치시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아요. 할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매달려 슬피 울었다. 얘야,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만약 내가 종을 안 치면 나까지도 살아남을 수가 없단다 하면서 할아버지도 함께 흐느껴 울었다. 마침내 다음날 새벽이 밝아왔다. 종직이 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종탑 밑으로 갔다. 그리고 줄을 힘껏 당기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리 힘차게 줄을 당겨보아도 종이 울리지 않았다. 있는 힘을 다하여 다시 잡아당겨도 여전히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그러자 사형 집행관이 급히 뛰어왔다. 노인장!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종을 안 울려요?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지 않소? 하고 독촉을 했다. 그러나 종직이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글쎄 아무리 줄을 당겨도 종이 안 울립니다. 뭐요? 종이 안 울린다니 그럴 리가 있나? 집행관은 자기가 직접 줄을 힘껏 당겨보았다. 그러나 종은 여전히 울리지 않았다. 노인장! 어서 빨리 종탑 위로 올라가 봅시다. 두 사람은 계단을 밟아 급히 종탑 위로 올라가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종의 추에는 가엾게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는 소녀 하나가 매달려 자기 몸이 종에 부딪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던 것이다. 그날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은 이 소녀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하여 그 사형수의 형벌을 면해주었다. 그러나 피투성이가 된 어린 딸을 부둥켜 안고 슬피 우는 그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은 보는 사람 모두를 함께 울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도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이 이불에 퍼질러진 게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이를 붙잡아 장단지며 얼굴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하며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려고.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죠.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죠. 동네를 이잡듯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리고 와 화가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 진학했고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여 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에 우체국 업무가 지장이 생겼다고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불러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우체국 가서 편지를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쓴 편지라고.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내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키가 닿지 않아 써오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 다 들고 갔다고.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다음부턴 적어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용이 궁금해서 하나의 편지를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순 없는 걸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혁수야, 아빠야, 우리 혁수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끝으로 사랑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부부금실이 좋기로 유명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주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부부를 보고 있으면 어느 사람이라도 행복을 느끼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런 행복을 깨는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건강하던 할아버지께서 아프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가 병원에 치료를 다니면서부터 할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약 가져와라! 여기요. 물은? 여기요. 아니 뜨거운 물로 어떻게 약을 먹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물컵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엔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로 할머니가 물을 다시 떠왔더니 아니 그렇다고 찬물을 가져오면 어떡해? 하며 또 할머니가 가져온 물을 엎질렀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지난 시각 손님들이 찾아오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손님들 오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상을 차리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하도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정신이 벙벙해서 그만.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고? 손님들 계신데 너무하시네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할머니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훔치며 밖으로 나가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에 너무 당황한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왜 그렇게 사모님을 못살게 구세요? 그러자 한참 동안 말이 없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마음이 여려.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말이야. 날 미워하게 해서라도 나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 눈가엔 어느새 울며 나간 할머니보다도 더 슬퍼 보이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 곁을 떠나셨죠. 그리고 그 무덤가 한켠엔 오두커니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일부러 할머니와 정되려고 했던 할아버지의 원치 않던 독한 모습 보였던 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도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정떼려고 일부러 그러셨단 말이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아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내 깨어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웠거든요. 두 다리를 모두 잃은 미국의 설레스트 코코런. 악몽과도 같았던 그때의 일을 겪으며 한동안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았다. 당시 함께 있었던 고등학생 딸 시드니 역시 다리에 파편을 맞아 흉터가 남으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고의 여파로 잘 먹지 못하는 식이장애를 겪기도 했다. 이들의 운명을 바꾼 것은 4월 15일에 열렸던 보스턴 마라톤이었다. 결승선 근처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모녀는 굉음과 함께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다. 압력솥 폭탄에서 튀어나온 파편들이 그녀의 두 다리 곳곳으로 파고들었다. 희망을 잃은 채 지내던 어느 날, 이 모녀에게 한 20대 청년이 찾아왔다. 아프가니스탄전 참전으로 두 다리를 잃은 미 해병대 출신의 게브리얼 마티네즈였다. 그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녀에게 우리는 고통받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이전보다 더 강해졌죠. 두 분 역시 더 강해질 겁니다. 라고 위로했다. 그의 진심 어린 문병은 이후 여러 차례 계속됐다. 젊은이가 자신의 의족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저도 잘 지내지 않느냐며 위로하는 모습에 가슴속 작은 불씨 같은 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꼭 1년 만인 지난 15일, 모녀는 테러 현장을 다시 찾았다. 테러 일주기를 맞아 디어월드가 기획한 부상자 화보 촬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모녀는 테러 직후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한다. 좌절의 흔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의지가 절망을 이겨낸 것이다. 그녀는 이날 의족을 벗고 1년 전 피투성이로 누워있던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 남은 두 다리에 여전히 서있다라는 글을 적어 의지를 드러냈다. 테러범들이 내 두 다리를 앗아갔지만 난 여전히 서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딸인 시드니 양 역시 배의 맨살 위에 당신들이 나에게 흉터를 낼 수는 있지만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글을 적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를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상처들로 인한 역경은 누구나 극복할 수 있죠.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 사형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려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란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 후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으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하여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 문호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다.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어느 정도 받으며 살았다. 자녀도 서너이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유산을 자신의 후처에게 주었다.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남겼다. 자녀들에게는 별로 주지 않았다. 그러자 자녀들이 이에 반발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그렇게 유언한 노인을 비난하였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후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부처로 들어갈 때부터 꾸민 계략에 걸렸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막대한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였다.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도 하였다.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일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다. 그때 그는 옆에서 간호해줄 만큼 병고로 시달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찢었었다.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취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지. 막내 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재취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다. 그렇게 그들은 10년 넘게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현재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아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었는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만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진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다. 병석의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한창일 때의 친구들이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개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힘없이 외로이 사는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진실로 소중한 사람인가를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 어느 날 굉장한 부잣집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갔다. 둘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농장에서 2, 3일을 보냈다.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어때? 재미있었냐? 아주 좋았어요, 아빠. 그래,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어? 예, 아빠. 그래, 뭘 배웠느냐? 아들이 대답하기를 우린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사람들은 4마리더라고요. 우린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는 개울이 쫙 놓여있더라고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 전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에 별이 총총히 빛을 내더라고요. 우리 패티오는 앞마당에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평선처럼 끝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땅 안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들판이 한이 없더라고요. 우린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더라고요. 우린 음식을 사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 먹더라고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쌓여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아빠,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게 해줘서. 그렇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다. 언젠가부터 도박의 늪에 빠졌다. 이 늪에 빠져서 우리 마누라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다. 우리 아파트와 재산은 이미 수년 전에 담보를 잡혀 팔아버렸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몸뚱이 한 개밖에 없다. 아, 또 있다. 나를 쫓아다니는 도박, 빚쟁이, 건달놈들. 건달놈들을 피해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도망갔다. 도박 때문에 거지 새끼가 된 이후로 난 부모님을 찾아간 적이 없었다. 초라한 집엔 어머니 혼자 작은 고추밭을 메우고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아휴, 영팔이 왔냐? 언제 왔어? 밥은 먹고 다니는겨? 아, 네, 당연히 먹고 다니죠. 어머니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역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이 가장 맛있다. 영팔아, 그래요. 천천히 먹고 좀 며칠 쉬다 가라. 아니에요, 제가 요즘 바빠서. 바빠? 그래.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밖으로 나가셨다. 아마도 내 사정을 아시는 것 아닐까? 일단 며칠간 건달놈들을 피해 어머니 집에 머물기로 했다. 고추밭도 메우고 농사도 어머니랑 같이 지으며 보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봉투 한 장이 이불 사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들여다보니 큰 목돈이 들어있었다. 아니, 어머니가 웬 이런 큰 돈을 갖고 계시지?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래, 이것으로 막판 베팅으로 10배 만들어서 엄마한테 드리자.
갑자기 그 돈을 들고 나도 모르게 다시 서울로 향했다. 그날 도박판에서 난 어머니의 돈을 모두 잃고 말았다. 그때서야 다시 제정신이 들었다. 내가 왜 그 돈을 건드렸지? 무슨 돈인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후회가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후회는 항상 돈을 잃고 나면 찾아오는 후회일 뿐. 집을 날리고 아내가 도망갈 때도 같은 후회를 몇 번을 했던가. 이번에도 어머니를 찾아갈 면목이 없다. 그냥 몇 날을 노숙자처럼 지내다가 다시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시골집으로 갔다. 그런데 집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 다른 아주머니가 계신다. 혹시 죄송한데요, 여기 사시던 할머니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모르시나요? 아, 그 할머니요? 얼마 전까지 아들 기다린다고 하시더니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그 할머니 큰 병이 있으셔서 수술 날짜 받아놓고 아들비 수술비 갖고 올 거라면 기다리고 계셨다나 봐요. 얼굴도 보이지 않던 아들이 끝내 오겠어요?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그 할머니가 묻히신 곳을 물어보았다. 인근 야산에 말없이 묻힌 어머니. 그때서야 나는 통곡이 나왔다. 입에서 피가 쏟아지도록 울었다. 그리고 국화꽃 대신 내 손가락 하나를 들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 또 도박을 하면 또 손가락 한 개를 이곳에 잘라 올려놓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다.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다. 코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눈앞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도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다.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언젠간 너도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지. 근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나왔다. 울지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 앞서 걸어가는 아빠의 등을 보니 눈물이 흘렀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다.